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만옥TV 고경입니다. 자, 오늘은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수열전 2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천이 사기 역사서를 기록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사마천 이후의 내용들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마천이 죽었는데 왜 또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마천 죽고 나서 약 한 100년 뒤에 저소손이라는 사람, 저선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전환시대 사학자입니다. 그래서 무제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또 내지는 사마천이 기록에서 좀 누락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사기 역사서에 부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승열전에서 이야기될 전인과 이만이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 선생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전승열전 외에도 사실 저소서는 효모봉기라든지 사망세가, 그 다음에 외척세가, 귀책열전, 그 다음에 일자열전, 그리고 골계열전, 이런 곳들에서 군데군데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한 글을 남겨놓았던 겁니다. 오늘 이만과 전인,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저소선이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과 전인, 이 두 사람은 무제 때 벼슬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애써 노력을 해서 결국 벼슬을 얻었지만 황제에게 찍혀서 결국 사망하게 된 두 사람입니다. 자, 좀 억울한 것 같지만 이들의 인생이 어땠는지 그들 모습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선은 자기가 난관이 되었을 때 전인과 이만에 대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친했었다라고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인, 그 다음에 이만, 그 다음에 사마천, 이 세 사람은 한나라 무제 때 사람으로서 사마천은 전인과도 친분이 있었고 이만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편지도 왕래하는 그런 절친 사이였던 내용입니다. 자, 이만은 원래 평양 지역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만이 아주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의 수레를 몰다가 수도 장안에 오면 뭐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장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고아다 보니까 호적도 없고 근본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장안에 들어와서도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이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호적을 만들고 그나마 수도 장안에서 좀 가까운 촉으로 통하는 지역, 그 잔도가 있는 지역이죠. 무공이라는 변방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이 호족들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사는 그런 지역에 가서 용꼬리가 되느니 뱃머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변방 지역으로 간 겁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역은 서울 수도권 외곽에 그나마 서울로 출퇴근 가능한 위성 도시들이 있죠. 뭐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만은 무공이라는 지역이 아주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호족들이 없어서 내가 지위를 쉽게 높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 구도정부라는 직책에서 일을 합니다. 자, 이 구도정부, 지금으로 말하면 하급 경찰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장에까지 승진을 합니다. 자, 정장, 뭐 제가 예전에 사마천 사기 고조번기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한나라를 세운 유방도 폐연에서 정장으로 처음에 일을 시작했다라는 얘기했죠. 파출소 소장이라는 뭐 예시도 드렸습니다만 뭐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돌봐가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해결사, 뭐 치안, 뭐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이만이 다른 사람들과 좀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아주 친화력이 좋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모여들게 하는 그런 재주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욱 중요한 게 이만은 한번 자기가 알게 된 사람은 절대 잃지 않고 기억해내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이 무공이라는 지역에서 시간이 쭉 지나면서 지역민들을 교화하는 그런 삼노라는 지위까지 그런 역할까지 이제 맡게 돼서 녹봉을 받게 되는데 그 녹봉이
300성 정도 되는 그런 녹봉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만희 그 지역 현령에 임명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일을 잘 해놓고 단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만희 딱 그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하루는 황제가 그 지역을 출행을 나왔는데 공장에 대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관직에서 파면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공장이 뭐냐면 황제가 출행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장막, 휘장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걸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어디 외부를 이제 나가게 되면 그 도착하기 전에 모든 의전이라든지 준비 상황을 딱 꾸려놓는 그런 역할이죠. 근데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찍혀갖고 그 자리 관직에서 파면이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만희 초기에는 어렵게 시작한 벼슬인데 결국은 그것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장안으로 들어와서 위장군 하면 위청이라고도 불려지죠. 한나라 무제 때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름을 떨친 그런 장군이었는데 이 위장군의 밑에 사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처음 이 전인과 이만이 만나서 두 사람이 위장군의 문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서로 통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절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아주 가난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전숙이 전인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숙이 죽고 나서 황금도 황제가 내려줬는데 이 전인이 거부했다고 그랬죠.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고 뭐 돈보다는 어떤 의로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했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아주 집안이 가난했다. 돈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대장군 위청의 집안을 관리를 맡은 가감이라는 직책의 그 사람이 돈을 바라고 사람을 필요로 할 때마다 이렇게 추천하거나 일감을 줬는 모양입니다. 근데 가난하다 보니까 위청 집안을 맡은 그 사람에게 뇌물을 쓸 게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감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일을 배치하는데 아주 남들 싫어하는 사나운 말 길들이는 거, 기르는 거, 뭐 이런 양육하는 거, 뭐 이런 일들의 업무에 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전인과 이만 두 사람이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딱 자면서 먼저 전인이 이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위청 장군의 가감이라는 사람이 사람 볼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이만이 전인의 말을 받아서 공감하면서 이렇게 됐고 합니다. 장군 위청도 사람 볼 줄 모르는데 그 밑에 있는 가감이 어떻게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그 주인의 그 종이다라는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위장군이 이만과 전이 이 두 사람을 이끌고서 평양공주를 찾아왔습니다. 자, 평양공주가 누군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양공주는 황제 경제의 맏딸, 무제의 누이입니다. 큰 누이입니다. 그런데 평양공주가 한거적 유방 때 공신이었던 조참의 증손자 중에서 조씨가 있는데 이 조씨에게 시집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인 조씨가 악질로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평양공주는 대장군 위청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평양공주의 집안에 노래를 부르는 여인이 있었는데 가희라고 노래꾼입니다. 위자부라는 여인인데 이 위자부라는 여인을 평양공주가 자기 남동생인 무지에게 소개를 해줬고 결국 이 무지에게 사랑받게 된 위자부는 후궁이 됩니다. 그 후궁 위자부의 또 남동생이 위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누이의 백으로 위청이 무지에게 발탁되게 되었고 또 결국은 대장군이 된 그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평양공주의 집안에 자기의 사인인 전인과 이만을 데리고 찾아갔던 거죠. 평양공주 집안의 한 사람이 이만과 전인을 그 집안의 말을 무는 노예들하고 같은 자리, 같은 방석에 앉아서 밥을 먹게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두 사람이 허리에 품고 있던 칼을 딱 뽑아가지고는 방석을 칼로 쫙 잘라버리고서
그 노예들, 기노들이라고 하죠. 이 기노들과 뚝 떨어져서 따로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평양공주의 기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만 어찌 할 수는 없었죠. 이와 같이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돈 없고 백 없고 가난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2200년 전 중국 한나라 시대에도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같이 어떤 차별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심하면 더 심했었겠죠. 근데 이 한나라 사람 전인과 이만에게도 돈이 없는 서름을 당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동만큼은 당당함을 잊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두 사람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번에 황제 무제의 명으로 위장군의 사인들 중에서 난관을 뽑겠다라는 명령이 전달됩니다. 자, 그래서 위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사인들 중에서 좀 돈 좀 있고 부유한 애들만 딱 골라가지고 말, 그 다음에 말 한 장, 그 다음에 궁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복, 그 다음에 좀 자세 잡기 위해서 필요한 옥으로 만든 보검, 옥구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춰라 라고 하고는 자기가 직접 그들을 쫙 차려입게 하고 궁궐로 데려가서 황제 앞에 딱 세워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이전에 황제에게 총애를 받고 있고 또 똑똑하고 청렴했던 황제 재산 관리를 맡는 조우라는 사람이 위장군 집에 살짝 들렀습니다. 그러니까 위장군은 조우에게 황제에게 천거하려는 사인들을 불러가지고 보란듯이 아주 잘 차려입는 모습을 보여주고서 이 사람들을 내가 황제에게 천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우가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담을 직접 해봅니다. 근데 이 조우가 딱 면담을 해보니까 결과는 그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제대로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위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장군 문화에는 반드시 장군 닮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인재가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말에 그 임금을 모르거든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모르거든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사실은 공자 가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공자 가어에는 부지기자 시기부 그 아들을 모르겠거든 그 아비를 보고 부지기인 시기후 그 사람을 모르겠거든 그 친구를 살펴보라 라는 글로 이제 써 있는 건데 이것을 아버지 아들을 보라는 것을 군신관계를 봐라 라는 말로 이제 살짝 응용해 놓은 거죠. 자, 이와 같이 장군의 사인들을 딱 보니까 형편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우가 차라리 황제께 천거하기 전에 내가 당신들 사인들 100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을 다 한번 만나보고 그 중에서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당신이 추천한 장군께서 추천한 이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은 마치 들판의 호수아비에게 비단으로 걸쳐놓은 것 같다. 그러니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그때 위장군은 자기 밑에 사인 100명을 모두 불러놓고 조우에게 1대1로 면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때 조우가 그 100명의 사람을 다 면담하고 나서 그 중에서 전인과 이만을 딱 축해 세우면서 이 두 사람 말고는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위청이 조우라는 황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추천을 하고 갔으니 뭐 거기서 더 이상 바꿀 수도 없고 일단은 이만하고 전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너희들 황제에게 내가 추천을 할 테니까 말 한 장도 좀 준비하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준비를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두 사람이 위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희들은 워낙 집안이 가난해서 마고 살 돈도 없는데 어떡하죠?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위장군이 성질이 확 났어요. 안 그래도 자기가 원치도 않는 사람들을 보내야 될 판인데 이들이 돈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듣기 싫었는지 아니 내가 당신들 추천까지 했으면 됐지 당신들 옷까지 다 장만해 주란 말이냐 라고 하면서
좀 쪼잔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자, 결국 할 수 없이 위장군은 이 사람들이 뭐 돈이 없다니 자기가 대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려입고 황제 앞에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명부에 작성해서 이만과 전인을 추천합니다라는 보고서로서 일단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무제 황제가 그 두 사람의 추천을 받고, 그럼 내가 직접 그들을 만나볼 테니 그들을 황실로 불러오라 라고 해서 직접 만나봅니다. 그때 황제 무제는 이 두 사람에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시오라는 면접에서 그 말을 딱 던집니다. 자, 그때 전인이 황제 앞에 나서면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에 북채와 북을 두고 군문에서 발을 딛고 딱 서 있으면 사대벌들로 하여금 전투에 나가서 기꺼이 죽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제가 이만보다 못합니다 라고 이만을 부축에 세워줍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만이 전인을 또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판결하고 시비를 가리고 관리를 다스려서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먹게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능력만큼은 저보다는 전인이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군사에 관한 것은 이만이 최고요, 관리와 통제, 감독에 관한 것은 전인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친구들이 서로 교차 칭찬을 황제 앞에서 한 겁니다. 자, 무제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아주 만족해하면서 이만에게는 북군을 지키게 하는 그 지역에 임명을 하고, 전인에게는 황하 강가에 있는 아주 변방, 요새, 둔전, 곡물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관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제에게 전인과 이만이 발탁이 돼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후에 이만은 익주지사, 그러니까 태수보다는 좀 작은 지방 관리자가 되었고, 또 전인은 승상부의 장사로 승진을 합니다. 그랬다가 또 전인이 자기 나름대로 황제에게 어떤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이 천하의 각군 태수들이 지역의 이제 지방 관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 사례사욕을 꾀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중에서도 사마지역, 그러니까 한해, 낙양 그 근처입니다. 그 다음에 황하간 상부의 동쪽에 하동, 그 다음에 하남, 뭐 이런 지역이 이 세 개 지역의 태수들이 비리가 많습니다. 그러니 요 사마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청을 황제에게 올립니다. 자, 근데 이 사마의 태수들이 또 누구냐면 그 빽들이 아주 빵빵합니다. 궁궐 내 귀족들에 의지하고 있거나 그 빽들입니다. 그래서 친인척 관계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해 지역과 하남 지역의 태수는 어사대부였던 두주, 이 사람의 부모 형제들이었고, 또 하동 태수 자리에는 지난번에 제가 만석군 열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석군의 아들 승상 석경의 그 자손들이 그 지역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전인이 황제에게 그 지역을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조사 보고서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올리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들의 뒷백을 봐주던 어사대부 두주하고 석시 일가들이 사람을 전인의 아버지 전숙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하도록 시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말 하려는 거는 아니지만 제발 당신께서 당신 아들 좀 말려주시고 우리를 좀 해코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는 말을 전달을 합니다. 자, 이 말로 봐서는 이게 봐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는 엄포를 놓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전인은 이미 그 시점에 사마 지역에 대한 조사를 다 끝내버리고 사마의 태수 3명을 모두 체포해가지고 형리에 넘기고 그 죄를 물어서 사형까지 다 끝내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만큼 전인은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수사 과정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수사 과정에 괜히 외부 압력이 들어올 거를 생각을 해서 속전속결을 끝내서 일을 마무리 졌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까 그 결과를 또 무제에게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황제 무제가
무척 기뻐합니다. 황제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전인이 그렇게 깔끔하게 빨리빨리 처리해 준 게 자기의 부담을 덜어준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전인이 저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전인을 이쁘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인을 승상부의 사직이라는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인이 그 위세가 더 커지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또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황제의 무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인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 일을 말씀드리죠.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무지의 아들 태자가 군사를 일으켜서 모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승상이었던 유굴리라는 사람이 스스로 병사를 일으키고 나와서 사직 전인을 찾아온 다음에 너는 성문을 지켜라. 절대 이 성문을 아무도 못 빠져나게 지켜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전인이 설마 이 태자하고 황제, 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부자지간이니까 부자지간에 내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태적 일행을 바깥으로 통할 수 있도록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황제가 감천궁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전달받고 어사대 포승지를 불러가지고 야, 이 태자가 나갈 수 있도록 성문 열어준 저 승상에 대해서 문책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승지 어사대부가 승상을 찾아와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태자를 풀어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승상은 포승지에게 이런 변명을 댑니다. 내가 성문을 지키라고 사직 전인에게 명령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놈이 내 명령을 위반하고 성문을 열어줬지 뭡니까? 라는 핑계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황제에게 직접 글을 올려서 내가 전인의 죄를 묻겠으니 전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전인은 형리에게 잡혀지고 또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사형에 처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허무하게 전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때 이만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만은 당시에 북군을 감독하는 호곤이라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모발을 한 이 태자가 이만이 지키고 있는 북군의 남문 밖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만을 바깥으로 불려낸 다음에 자기의 부조를 주고 나를 도와서 군사를 동원해달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때 이만은 태자가 전해준 부조를 받고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부조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태자의 명령을 수행하겠다라고 태자와 이제 결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문을 닫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군사를 이끌고 태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문을 꼭 닫아놓고 나오지를 않고 그냥 지키고만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만이 행동을 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황제 무제는 이만이 자기 아들 태자에게 부조를 받아놓고 태자 편에 서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전에 이만이 군대의 돈을 빼먹고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그 부정을 저지른 자기 부하에게 태형을 쳐서 모욕을 줬는데 그 사람이 이만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황제에게 글을 올립니다. 태자가 이만을 만났을 때 태자가 이만에게 부조를 딱 건네주니까 이만이 태자에게 말하기를 제발 저에게 정의 병력을 주세요 라고 대답했었다라고 모함을 해서 황제에게 올립니다. 자, 이 글을 보고받은 황제는 바로 열이 받았죠. 그래서 황제 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의 저 노련한 처세술을 봐라. 저자가 태자가 군사를 일으킨 것을 보고는 가만히 앉아서 태자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관망을 하다가 누가 이기는지 봐서 승자에게 붙으려고 하는 저 두 마음을 가졌구나. 그동안 이만이 사형을 당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마다 이만을 살려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은 나를 속이려는 마음을 품고 불추한 마음을 가졌구나. 여봐라, 이만을 당장 형리에게 넘겨서 사형시키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만도 처형당하고 죽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이만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마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황제에게 어진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중서령의 요직에 있는 사마천의 역할이 아닙니까? 라고 사마천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이 사마천이 이만 자신을 구명해 주길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자, 하지만 사마천은 죄를 짓고 죽지 못한 자기의 처지를, 그러니까 궁형을 당한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쭉 글로 쓰면서 이처럼 환관이 된 내 말을 누가 들어줄 것이냐, 그러니 내가 당신을 구해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답장을 씁니다. 바로 그 사마천이 쓴 답장 편지가 보임안서입니다. 자, 보임안서에는 사마천이 느낄 수 있었던 그 수치에 대한 울분,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사마천의 그 솔직한 생각, 솔직한 심정, 억울함,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마천의 심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인 겁니다. 사마천에 대해서 기록한 한나라 역사서 한서에 이 보임안서 또는 보임소경서라고 해서 이 답신의 편지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인과 이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저서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월만 즉휴, 물성 죽쇠. 달이 차면 기울고 3월이 성하게 되면 쇠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늘의 법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때를 모르고 오래도록 부귀와 지위에 있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어서 자기에게 화가 되어 미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서서는 춘추시대 때 월나라의 대신이었던 법녀에 대한 예를 듭니다. 법녀가 월나라에서 벼슬과 자기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마다하고 월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이 법녀에 대한 이름이 후세에 만세도록 전해졌다. 그리고 잊혀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법녀의 지혜를 따랐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이만과 전인이 법녀 같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연연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서서는 후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나아가고 또 물러나는 결정할 때 이거를 하나의 지표로 삼길 바란다라는 마지막 평가를 내립니다. 사마천도 사기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의견을 부과해 넣죠. 역시 저서선도 자기의 의견을 부과해 넣습니다. 사마천 흉내를 냈다고 봐야 되겠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절인과 이만을 통해서 출세할 때 그리고 잘 나갈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솔직히 좀 그 두 사람의 죽음이 좀 억울하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어느 날 잘 날아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날개가 꺾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제가 이번에는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서 한의사에 관련된, 한의학에 관련된 이야기죠. 편작 열전에 대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